반찬이 이게 다야? 그거면 됐지 뭐. 김 줄까? 그렇다고 국도 없어. 반찬 투정하지 마.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뭐 차려준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두 끼잖아. 그러면 굳이 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반찬도 뭐가 많이 필요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제 점심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 메뉴야? 뭐가? 김치도 두 종류나 있네. 그리고 집에서 놀면서 차려주는 밥 먹는데 왜 반찬 가지고 뭐라 그래? 뭐? 내가 집에서 놀아? 돈 안 벌어오면 노는 거지. 맨날 빈둥거리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선민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 씨는 정년이 되기 몇 년 전에 조금 이르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 때문에 손 씨와 아내의 사이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죠. 손 씨는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도 했고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이었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천천히 다른 일을 알아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손 씨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아내는 손 씨만 보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다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내는 손 씨를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대는 백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먹지 않기로 약속까지 받아내면서 차려준 밥은 햇반과 김치, 거기에 밑반찬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안 그래도 퇴직 후 떨어지던 자존감이 아내 때문에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을 안 벌어오면 이런 취급을 받아 싶으니 나중에 정말로 일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는 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손 씨만큼이나 주부로서 힘들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 씨는 20대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도 잘 교육시켰고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안 하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 둘 다 결혼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었지만 꽤나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었습니다. 새벽에 눈 뜨고 출근하고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또 다시 다음날 출근하고 수십 년 동안 똑같이 반복했던 일이었죠. 회사에 다닐 때는 그렇게 가기 싫더니 막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척 괴로웠습니다. 회사 그만둘까? 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 그러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손 씨는 아내의 눈치를 봤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무작정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을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될까? 내심 손 씨는 아내가 이제 그만 쉬라고 말해주길 바랐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기에 아내의 말에 쓴 웃음만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 손 씨는 반쯤 등 떠밀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 씨도 그때는 차라리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70, 80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가 손 씨가 57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년을 몇 년 남겨둔 때였죠. 손 씨는 심적으로 무척 힘들었는데 손 씨보다도 아내가 더 상심이 커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해? 손가락만 빨긴. 다시 취직해야지. 재취직을 하겠다고 하자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 씨만큼이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아내였기에 손 씨도 어서 빨리 재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왕 회사 그만둔 거?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하자. 회사에 매여 있던 몸이다 보니 원할 때 훌쩍 떠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내 말에 손 씨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 씨도 아내도 한가로운 휴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아내와 무척 잘 지냈습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모임에도 나가고 손 씨가 좋아하는 등산도 갔습니다. 그런데 노는 것도 매일 하면 질리는 법이었습니다. 아내도 시큰둥해졌고 은근한 압박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놀 만큼 다 놀았다. 그 말이 이제 다시 일을 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 손 씨도 불안해지던 참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쉬면서 손 씨도 손 놓고 놀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주변에 몇 년 전에 퇴직한 친구 몇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모두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양했는데 돈벌이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만 모두들 한숨을 쉬며 근황 이야기를 풀어놓았죠. 그러니 손 씨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을 낮춰서 내가 일할 회사 하나 없을까 싶었습니다. 이젠 나이 들었지만 젊은 시절엔 엘리트 소리 들으며 살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재취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어느 회사든 힘든데 그 많은 30, 40대를 두고 곧 60을 바라보는 사람을 채용할 이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친구들이 그런 선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소식 없어? 그게 힘드네. 그러니까 회사는 왜 그만뒀어? 아내가 답답한 듯 손 씨에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그 말에 손 씨도 속상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일하기 싫어 철없이 회사를 뛰쳐나온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아내에게 충분히 설명했었지만 아내는 못내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재취업이 얼른 되질 않으니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만큼 버텼으면 몇 달치 월급이라도 더 받았을 거 아냐? 그렇게 버틴 게 이거야. 계속 취업 안 되면 어떡해? 나중에 늙어서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정년퇴직까지 단 몇 년 차이였습니다. 어쨌거나 나와야 했던 회사였는데 조금 당겨 나왔다고 손 씨는 아내 앞에서 길을 못 폈습니다. 안 그래도 눈치가 보였는데 자주 집에 있으니 아내의 잔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지속되자 괴로웠습니다. 남자들이 퇴직하고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더니 그게 지금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여행 다니며 쉴 때는 휴가라고 생각하고 지냈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퇴직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매일 기계처럼 일어나 출근하다가 갈 곳이 사라졌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30년 동안 반복해서 해왔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손 씨는 여전히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머릿속이 복잡해서 쉽게 잠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서 TV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소리는 개미만하게 겨우 들리는 수준으로 켜놓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뭐야? 또 벌써 일어났어? 갑자기 눈이 떠졌어. 하여간 대단해. 아내는 하품을 하며 시계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벌써 9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안 나가? 아니, 오늘은 나갈 일 없어.
근데 요즘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 그냥 울적하고 그러네. 왜? 이제 인생 절반 조금 넘게 살았는데 뭔가 쓸모가 없어진 기분이 들잖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꼭 재취업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다른 일을 해도 되고 그게 안 되면 덜 쓰면서 살아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건물도 몇 채씩 있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없으니 거기에 맞춰서 노후를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끼면 충분히 살아갈 정도는 모아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있었기에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택지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사람이 쓰던 대로 쓰지. 어떻게 살림살이를 줄여? 그리고 퇴직금 잘못 건드렸다가 쪽박찬 사람들 못 봤어?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나도 일하고 싶다. 당신, 나는 쓸모없나 생각할 시간에 뭐라도 해. 쓸데없는 생각이야. 나는 요즘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그래. 100살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려면 지금 바짝 벌어야 해. 나는 당신이 당연히 금방 다시 취직할 줄 알았어. 아내는 손 씨의 고민을 별거 아닌 듯 치부했습니다. 안 그래도 퇴직 후에 우울했던 마음이 아내 때문에 더 서글펐습니다. 손 씨는 점점 아내에게 눈엣 가시가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기라도 할라치면 귀신같이 알고는 나와서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집에서 빈둥거려? 빈둥거린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누워있으면 빈둥거리는 거지? 황당했습니다. 손 씨가 가장 많이 본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그러는 것은 꼴보기 싫은 모양이었죠. 회사에 안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스스로가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몸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잔 아내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몇 시야? 지금 10시 넘었어. 밥 안 먹을 거야? 밥을 벌써 먹어? 당신은 배도 안 고파? 이렇게 잠만 자? 그러자 어제 드라마를 보다가 늦게 잤다는 아내. 손 씨는 여느 때처럼 5시에 깼지만 컴퓨터로 구직 사이트도 찾아보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매일 5시 반에 먹던 밥이었지만 퇴직 후에도 그 시간에 아내에게 밥을 해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죠. 대충 꺼내 먹지.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던데.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손 씨도 요리에 재주가 있었더라면 굳이 아내에게 밥을 달라는 말도 안 했을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들 퇴직하고 다 요리학원 다닌대. 당신도 집에서 빈둥거릴 바에는 그런 데라도 다녀. 또다시 들은 빈둥거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손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계속 집에 있을 거면 뭐라도 배워봐야겠다 싶긴 했습니다. 스스로가 밥 타령하는 식충이가 된 것 같았으니 말이죠. 오라는 회사 없어? 손 씨가 또 어두운 표정을 하자 아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 씨와 아내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습게도 밥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밥 얘기로 핀잔을 줬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아침밥은 먹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일 아침밥을 차려? 당신 새벽마다 밥 차려주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새벽에 먹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9시쯤에는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침 좀 건너뛰면 어때서? 30년 동안 5시 반에 당신 밥 차려줬으면 됐잖아. 이제 지긋지긋해?
날카로운 아내의 말에 손 씨도 조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나도 5시 반에 밥 먹고 나가서 매일 30년 동안 일했다는 거잖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당신 지금은 퇴직했잖아. 어쨌거나 당신은 일 안 하면서 나는 왜 일하래? 밥 해주는 것도 내 일이야. 전업주부 무시하지 마. 누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 밥하는 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렇지. 대신 다른 건 많이 하잖아. 당신 말대로라면 다시 회사 들어가면 그때는 밥 차려주는 거야? 너무 매정한 게 아니냐며 손 씨도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자꾸 빈둥댄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나야말로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아니, 내가 일도 안 하는 당신 비위까지 맞추면서 살아야 해. 책임감 강한 남자들은 퇴직해도 당신처럼 안 놀아. 뭐, 내가 놀아? 실제로 손 씨는 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와 씨름하며 보냈습니다. 그걸 논다고 표현하는 아내가 야속했습니다. 당신 삼식이란 말 못 들어봤어? 그게 뭔데? 정년퇴직하고 삼시세끼 집에서 밥만 축 내면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그런대. 그 말이 손 씨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수한량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년까지 꽉 채워 일한 사람들을 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낸 걸 보니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고 말이죠. 손 씨도 원래대로라면 몇 년 안에 금방 정년퇴직을 했을 텐데 이제 보니 정년을 채우든 안 채우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싫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은 것이 그런 남편의 밥을 챙겨주는 일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연봉을 낮춰서 중소기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0대 초반도 아니고 이제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은 아랑곳 없이 일을 하지 않으니 아침밥을 먹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속이 상했죠. 손 씨의 표정을 보더니 자신이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내가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내 입장 생각해줘야 해. 당신이 회사원이 직업이었듯이 나도 주부가 내 직업이야. 근데 당신은 퇴직이라는 게 있지만 나는 없어.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회사에 안 다닐 때에도 나는 밥을 차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공평하지 않아? 그럼 다시 직장에 들어가면 밥 차려주겠다는 말이야? 밥 정도는 당신이 좀 챙겨 먹으면 안 돼? 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다퉈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손 씨가 삼시세끼 진수성찬을 바란 적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길 바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아내를 괴롭힐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흥분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아내이니 아내의 바람대로 아침밥을 안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당신 고생한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요즘 좀 그래서 그랬나 봐. 손 씨도 누그러진 말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니 자꾸만 아내 눈치를 보게 되고 한마디에 신경이 곤두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벌어오니 밥도 안 차려주나 싶어서 괜히 따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삼식이란 말이 있을 정도면 여자들도 남자들 밥 차려주는 게 너무 힘든 일이구나 싶이은기도 했죠.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아내는 좋아했습니다. 손 씨가 외출하는 날도 있으니 하루에 한두 끼만 챙기면 되지 않느냐며 이제 좀 살겠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내가 라면을 끓여 먹던지 할게. 잘 생각했어? 그리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청소나 빨래 같은 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힘들더라도 밥만 좀 해줘. 나는 요리는 안 해봤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알았어. 아내의 말에 모든 일이 평화롭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준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점심상을 보고는 손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햇반과 김치, 그리고 생선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그거면 됐지 뭐. 김 줄까? 그렇다고 국도 없어. 반찬 투정하지 마.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더 못 차려. 그 말에 손 씨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아내에게 반찬이 어쨌네 저쨌네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생선은 저녁에 먹다 남은 걸 다시 튀겨서 새카만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는 바람에 출출해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아침도 부실하고 점심마저 부실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번 그렇게 해보니 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둘밖에 없고 많아야 하루에 두 끼잖아. 그러면 굳이 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반찬도 뭐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 뒤로는 비슷한 반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은 늘 햇반이었습니다. 햇반은 손 씨도 안 먹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툰 뒤로 이렇게 밥상 수준이 하락했나 생각하자 기분이 상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제 점심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 메뉴야? 뭐가? 밑반찬도 있잖아. 이쯤 되니 집에서는 밥을 먹지 말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눈치 없는 손 씨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밥상을 그렇게 차려주고는 다시 소파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리고 TV 드라마를 켰죠. 먹고 빨래 널어. 아내는 돈을 안 벌어오니 이제는 집안일도 반반 하자는 듯이 하나하나 손실을 시켰습니다. 밥을 해주면 다른 집안일은 내가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런 것 같았는데 초라한 밥상을 보니 조금 억울했습니다. 그 정도는 손 씨 스스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손 씨가 완전히 일을 그만둔 거면 그때부터는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대로 주부일은 퇴직이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도 계속해서 어서 돈을 벌어오라며 압박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벌써 몇 달째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 때잖아. 손 씨가 대꾸하자 그제서야 TV에서 눈을 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 되는 거야. 차라리 공부 좀 하면서 자격증 같은 걸 따보면 어떨까? 뭐? 공부? 다 늙어서 무슨 공부야? 경쟁력이 있어야 나이가 있어도 취업이 되지. 한가한 생각할 시간에 제발 좀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며 한숨을 쉬는데 손 씨도 가슴속에 울컥하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나 등산 좀 다녀올게. 또 무슨 등산이야? 손 씨의 유일한 취미라면 취미였는데 퇴직 전에도 주말에 가끔씩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한동안 안 갔는데 좀 올라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를 아내는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보자 손 씨는 심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몇 개월은 그래도 행복한 부부였는데 말이죠. 결국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그나마 남편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것도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손 씨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어떤 회사도 나이 든 손 씨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손 씨도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 먹으니 차라리 밖에 있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가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짝 열린 안방문 틈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그게 사람 얼마나 미치게 하는 줄 아니? 그러고는 속 편하게 등산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빠 등산 갔어? 딸의 목소리도 들리는 게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뭔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엔 일하기 싫어서 회사 나온 거야. 네 아빠?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안 그러면 왜 맨날 집에서 밥 타령이야? 밥 해주기 싫어 죽겠다, 얘. 아니, 엄마. 아빠 흉 좀 그만 봐. 뭐? 아빠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남의 돈 버는 거 진짜 힘들어. 나도 일해보니까 알겠어. 엄마가 알아줘야지 누가 알아줘. 그럼 엄마는 뭐 안 힘들었는 줄 알아? 얘가 지 아빠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아니, 그래도 아빠가 그동안 엄마 집안일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됐어. 너는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 어디 있어. 그냥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말년에 네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까봐 무서운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안 미워해? 손 씨는 아내와 딸의 대화를 듣고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라도 좀 쐬야 정신이 들 것 같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는 퇴직 후에도 놀지 않는다는 말이나 아내가 손 씨를 탓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손 씨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현 상황이 너무 끔찍한 듯 말했습니다. 사는 게 각양각색이겠지만 외벌이로 퇴직하고 나서 부부끼리 여행 다니며 오순도순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적어야겠지만 손 씨는 우리 부부가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직 젊은 나이고 적어도 10년은 활발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 손 씨는 평생 일하며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가 느지막한 시간에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당신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늦게 어디서 잤어? 거실에서 잤어. 미래가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잔다고 하소연하더니 간밤에 얼마나 맛있게 잤는지 얼굴에 베개 자국이 잔뜩 보였습니다. 오늘 어디 나가? 외출복을 입은 손 씨를 보며 아내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찬장에서 햇반 하나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며 손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 만나? 학원. 뭐 좀 배우려고. 뭐? 뭘 배워? 그냥 뭐라도 좀 배워놔야 나중에 써먹지. 그러자 아내가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야. 배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되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 나는 입맛 없어. 그리고 나서는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아내를 보니 착잡했습니다. 식탁 위엔 햇반과 김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손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먹고 빨래 좀 돌려. 당신 나 밥 차려주는 거 싫다고 그랬지. 뭐? 뜬금없는 손 씨의 물음에 아내가 식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참에 우리 살림을 나누자. 뭐? 다른 집안일은 당신이 한다며. 그게 아니라 당신이랑 나 따로 살자고. 그러자 아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요리를 배우든 어떻든 해서 알아서 밥 차려 먹을게.
당신도 나 밥 차려줄 필요 없고, 또 이 집 팔고 각자 작은 집에서 살면 노후 걱정도 덜고 좋잖아. 뭐? 이혼해서 각자 원룸에서 살자는 것처럼 들린다? 그냥 다 반으로 나누자는 거야. 퇴직금도 그렇고 모아둔 돈이나 집도 다 반으로 갈라. 그래서 각자 살자. 원룸에 살든 큰 집에 살든 각자 자유긴 한데, 난 원룸에서 살더라도 이렇게 살기는 싫어. 그 말에 아내는 크게 충격을 받은 표정을 했습니다.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 고생했는데 말년에 나한테 돈 벌어다 주기 싫다는 소리 아냐? 그럼 퇴직금 받은 거 당신 더 챙겨줄게. 그러면 됐지? 아내는 그래도 싫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이혼하자는 것도 아닌데 집을 나가는 것은 손 씨의 자유였습니다. 손 씨는 아파트 가격도 고려해서 재산을 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따로 집을 구해 나갔고 나머지 금액은 아내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손 씨와 아내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사실상은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이게 됐습니다. 당신 그 돈 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아. 전화를 건 아내에게 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돈을 쥐어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내이니 말이죠. 손 씨는 새로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던 대로 학원에 다녔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비가 있었는데 1년간 이것저것 배워보며 새로운 적성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과는 무관한 분야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역시나 놀기 위해서 퇴직을 했던 것이라며 말이죠. 손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는 관련 자격증을 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회사 저 회사 기웃거리면서 위축되어 살아갔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배움이 있었으니 거기엔 희망도 있었죠. 무엇보다 옆에서 눈치를 주고 구박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었고 어찌되었건 부지런하다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손 씨는 그런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으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61세가 된 지금 손 씨를 강사로 불러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일도 들어왔죠. 처음엔 한 달에 50 정도 벌다가 최근에는 3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70전까지는 이렇게 벌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들은 퇴직해서 전전긍긍할 나이에 손 씨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아빠, 좋아 보이네요. 그래.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 그럴 것 같아요. 시간도 더 많을 거고. 그렇지. 아무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손 씨는 딸들과는 종종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큰딸을 만난 며칠 뒤에 오랜만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자리 좀 잡았으면 이만 집으로 다시 돌아와. 당연하다는 듯한 아내의 말에 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 씨가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왔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애초에 재산을 나눌 때 아내를 많이 주었던 것도 이제 다시는 같이 살지 않을 거라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일하니까 밥 해줄 마음이 생겼어. 왜 비꼬고 그래? 그거 몇 년 기다려줄 수는 없었어. 그러자 아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함께 자식을 키우며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부부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손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취급을 받으며 또다시 그렇게 살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손 씨는 스스로 모든 걸 했습니다. 언제든지 일이 없을 땐 훌쩍 여행을 가기도 했고 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고 등산은 왜 하냐며 불평하는 사람이 없으니 홀가분했습니다. 아내의 소식은 나중에 딸에게서 듣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 씨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떻게 살던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 말이죠. 아,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도 사부인이랑 같은 고향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이구, 참 성격이 대단했어요. 그 사람 퇴사하고 다들 얼마나 편했는지, 에이,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요, 살아보니까 출신 성분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세요. 근데 그게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죠. 사람 성격이 다 제각각이니까요. 제 경험으론 그랬다고요. 근데 사부인은 그쪽 지역 사람답지 않네요. 네? 아무튼 좀 의외네요. 차분하신 것 같아요. 원래 그쪽 사람들은 다혈질의 뒤통수를 잘 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명은이도 나중에 우리 현우 배신 때리고 그러진 않겠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신경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의 큰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각자 서로의 집에 방문해서 인사도 했고 신 씨도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었고 상대방도 신 씨의 딸을 무척 예뻐한다고 들었었죠. 하나 있는 딸이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설마 상대방 부모가 신 씨의 고향을 가지고 딴지를 걸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딸이 결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지역을 들먹거리는 예비 사돈과 그걸 방관하는 사위까지. 딸도 이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해봤자 평생 내 딸이 구박만 당하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결혼을 시키려고 딸을 곱게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 씨도 속 시원하게 결혼을 엎어버리기로 했죠. 신 씨는 18까지 전라도에서 살다가 가족들과 함께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쭉 서울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말투에서 지역을 유추해 볼 수 있었지만 더 오래 산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되었죠. 신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둘 낳았습니다. 그중 첫째가 오명은이었습니다. 올해 30세가 되었습니다. 두 딸 모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나와서 현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먹고 살만하니 신 씨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어디긴? 카페에 있지. 5시에 퇴근해? 응. 왜? 나 오늘 퇴근하고 잠깐 집에 가려고 하지. 아빠 오늘 일찍 퇴근하시나? 글쎄. 7시쯤 오면 될 것 같은데?
알겠어요. 저녁 먹으러 갈게요. 명희도 오라고 했어. 큰딸과 전화를 끊고 신 씨는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신 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다가 6년 전부터 직원 하나를 두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큰 돈벌이는 안 되어도 삶의 활력이 생기고 좋았습니다. 돈 벌어서 가끔 남편과 딸에게 용돈을 주는 재미도 있었죠. 저녁에 집에 온 딸을 신씨 부부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딸들이 독립해서 산지 2년 정도 되었는데 가끔 이렇게 집에 찾아올 때면 늘 기뻤죠. 그런데 딸이 전한 소식에 신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언니 결혼한다고. 딸이 올해로 30이 되긴 했지만 요즘 시대엔 결혼하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직장에서 만나서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건 신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결혼 얘기가 오갈 줄은 몰랐습니다. 신씨는 그 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딸을 데려다 주며 한 번 마주쳤다는데 얼굴을 잠깐 보고 인사만 한 정도였습니다. 다만 인상은 좋더라는 얘기를 했죠. 얼떨떨하긴 했지만 신씨 부부는 진심으로 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에게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땠어? 그전에도 2번 정도 뵌 적이 있어서. 근데 결혼한다니까 엄청 좋아하셨어. 정말? 그 부모님은 어떤 거 같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글쎄, 평범하셔. 자고로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딸을 좋아했다는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내 딸이지만 참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마음씨도 고와서 틀림없이 어떤 부모든 마음에 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약속 날짜를 잡은 날부터 신씨는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차려주고 싶어서 요리 연습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딸이 2년간 만난 걸 보니 당연히 신씨의 마음에도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예비사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네요. 아닙니다. 식사 전이죠? 차린 건 별로 없는데. 어서 앉아요. 아, 엄청 준비 많이 했네. 얘는 별거 아니야? 차린 상을 보니 딸도 남자친구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입맛에는 맞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쯤 하려고요? 내년 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경직됐던 분위기는 풀렸지만 어쩐지 딸의 남자친구가 자꾸만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뭐가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 뒤부턴 다 같이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예비사위는 같이 술도 한 잔 기울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꼭 명은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봐.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고. 결혼이 별거 없어. 서로 같은 편이 되는 게 결혼이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딸도 그 모습을 기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도 언니의 결혼 소식에 한동안 들떠 있었습니다.
형부 생길 거 생각하니까 좋네. 뭐가 좋아?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그래야지. 너는 그래서 좋은 거야? 당연하지. 원래 첫째사랑은 형부야. 싱거운 농담에 신씨도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상견례 날짜를 잡기 전에 딸과 대화를 하다가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우 씨 집에서는 많이 지원은 못 해주시는 상황이래. 3천 정도. 현우 씨가 모은 돈 1억 있고. 그러면서 딸이 상대 부모처럼 3천만 원만 보태주면 그 안에서 알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도 있다며 말이죠.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돈 문제는 너무 염려 말어. 너희가 신혼집 알아보면 부족한 돈은 엄마 아빠가 채워줄 테니까. 네가 모은 돈은 가지고 있다가 비상금 필요할 때 쓰고. 그러자 딸이 무척 미안해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지원도 아깝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해도 효도할게요. 엄마, 아빠. 아이고 너희 결혼해서 싸우지 않고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야. 그리고 명의도 똑같이 해줄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위를 소개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척 떨렸습니다. 신 씨의 남편도 평소답지 않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잘 차려입고 나간 자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의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서 신 씨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서로 인사를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들은 술을 한잔 하겠다고 했고 신 씨는 안사돈과 좀 더 인사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나눈 뒤 안사돈이 신 씨에게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아무래도 말투 때문에 그런가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쪽 지역에서 살았으니 사투리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서울 말씨가 섞이긴 했지만 그래도 몇 마디 들으면 신 씨의 고향을 유추할 수 있었죠. 아, 저 전라도예요. 전라도요? 나는 정말 몰랐네. 명은이가 고향이 전라도예요? 저희 딸이요. 네. 사투리를 전혀 안 쓰네요. 그래서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딸들은 둘 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서울 사람이죠. 그리고 저도 고향은 그쪽이긴 한데요. 서울에서 훨씬 오래 살긴 했죠. 신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의 고향을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입니다. 남편은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대답을 들은 안사돈의 표정이 오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자 신 씨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 씨도 상대방의 고향을 물어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결혼에 있어서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동양도 아니니 접점도 없을 텐데 크게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 같아서 신 씨는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은 내년 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들었어요. 집 얘기도 전에 들었고요. 아, 네.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안사돈의 질문에 남편도 그렇고 신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여유가 있다고 대답을 해야 할지 여유가 없다고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사돈네가 다소 엉뚱한 질문이나 이상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식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 씨는 마음 한구석에 뭔지 모를 찜찜함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딸이 말했던 것만큼 친절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한번 봐서는 알 수 없고 신 씨가 느끼는 것보다 딸이 느끼는 게 정확할 테고 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끝까지 웃는 얼굴로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상견례 후에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한다고 했던 딸은 곧 예식장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딸이 결혼하는 게 실감이 갔습니다. 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걸어갈 딸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딸,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아, 드레스 그런 거 사진은 왜 안 보내줘? 하나씩 입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드레스 같은 건 안 골랐어. 왜? 요즘엔 그런 거 얼른 해야 한다던데. 그렇긴 한데 요즘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었네. 얘는 바쁘다고 결혼도 못하게 생겼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준비할 거야. 그런데 어쩐지 드레스 생각만 하면 설레야 하는 예비 신부치고는 목소리가 퍽 차분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심란하구나. 신 씨도 당연히 그 기분을 잘 알았습니다. 막상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로 결혼하는구나 싶어서 두렵기도 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래 그래. 엄마도 그랬어. 그래? 그럼 그렇게 딸과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대부분 신 씨가 딸을 달래고 위로하는 듯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작은 딸에게서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니, 황당하기보다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일이었죠. 엄마, 언니한테 아무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 결혼에 대해서? 아, 네 언니 좀 우울한 거 같긴 하더라고. 결혼 다가오니까 좀 싱숭생숭한가 봐. 그런데 작은 딸이 신 씨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흥분한 채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제 언니랑 저녁에 만났어. 내가 언니한테 맥주 한잔 하자고 했어. 근데 그쪽 집에서 언니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왜? 무슨 일 있어? 그제서야 무슨 심각한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앞둔 신부의 우울 증세가 아니었습니다. 자꾸 고향이 전라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나 봐. 뭐? 전라도가 왜 나와 갑자기? 무슨 이야기 흐름인지 짐작이 안 갔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이 뭐가 있으며 애초에 딸의 고향은 전라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황당한 거야. 엄마 고향이 전라도면 너도 전라도 출신이다 이러면서 전라도 사람들이랑은 원래는 얽히면 안 되는데 아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대. 뭐? 기가 막혀서 제대로 된 대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대? 몰라 정확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그런 내용인 건 맞지? 작은 딸이 대단히 흥분해서 말하는데 신 씨도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에게 대놓고 욕한 건 아니어도 지역 때문에 못마땅해하는 건 분명한 듯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설마 하니 상견례 때 고향을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이 이러려고 그랬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있니? 신 씨가 내일 모레 60이 되지만 여태껏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하며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게 아니라면 음식 잘하겠다는 말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부랑도 싸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요즘에 이상했던 거야. 아니 형부라고도 안 할래 이제. 속상해하는 작은 딸을 뒤로하고 신 씨는 큰 딸에게 전화를 해서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하던 큰딸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안사돈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고 말이죠. 어떻게 변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예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의 고향 때문에 바뀔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막 괴롭히고 그러시는 건 아니야. 그냥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 말도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남자친구는 뭐라 그래? 현우 씨도 당황했대. 부모님이 전라도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다고. 전라도인 것도 인사 와서 처음 알았다면서. 아니, 당연하지. 결혼할 사람한테 부모 고향까지 말하니? 그러게. 그래서 그게 끝이야?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상견례 하기 전에 알아봐서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내 딸을 괴롭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예식장까지 예약한 마당에 말이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속상해하는 큰딸 때문에 신 씨의 마음도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신 씨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내가 딸 결혼식에 걸림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환영했다고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신 씨가 출신을 바꿀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로 내 딸을 탐탁지 않아 한다니까 신 씨도 기분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결혼시키더라도 이게 언제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살면서 두고두고 꼬투리 잡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뭐, 내가 죄 지었어. 딸이 언성을 높이면서 신 씨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탓도 아닌데 뭐. 내심 자신의 사투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신 씨의 머릿속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랑도 싸웠어. 그냥 뭐. 좀 속상해서 그랬지. 딸의 말을 들으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분개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명운이 시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야. 뭘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라니.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뭐, 옛날에 전라도 사람이 돈 떼먹었나 보지. 아, 농담할 기분 아니야. 이런 결혼 어떻게 시켜? 남편은 신씨만큼이나 심란해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 못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래 또. 어쨌거나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는 말했다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신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몇 번을 떠올려도 속상했죠. 당장 결혼 준비는 안 하고 있는 모양이야. 아직 드레스도 안 했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오간 지 얼마 안 돼서 신씨는 딸과 함께 사돈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물과 혼수에 관련해서 상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그것마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신씨까지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보통은 자식들을 통해 전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딸은 고민 끝에 신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만나자는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을 테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나간 자리에서 10분도 안 돼서 불쾌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주문한 뜨거운 커피는 아직 김이 풀풀 나고 있었습니다. 은근슬에 떠보는 말은 기본이었고 이 결혼이 못마땅하다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부터 좀 큰 게 낫죠? 나중에 애도 낳고 해야 되니까요. 내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예물은 제가 주변에다가 좀 물어봤는데요.
생략을 하려고 했더니 다들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예물을 주고받을지 생각해온 것들을 줄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수 얘기도 꺼냈는데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면 꼭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슬쩍 고향 얘기도 꺼냈습니다. 의도가 짐작은 같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도 사부인이랑 같은 고향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이구, 참 성격이 대단했어요. 그 사람 퇴사하고 다들 얼마나 편했는지. 에이,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출신 성분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세요. 근데 그게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죠. 사람 성격이 다 제각각이니까요. 표정 관리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옆에서 미안한 표정은 짓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 씨는 애써 표정을 수습하며 침착하게 대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열내봤자 딸만 곤란할 거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근데 사부인은 그쪽 지역 사람답지 않네요. 네? 아무튼 좀 의외네요. 차분하신 것 같아요. 원래 그쪽 사람들은 다혈질에 뒤통수도 잘 친다고 그러잖아요. 명은이도 나중에 우리 현우 배신 때리고 그러진 않겠죠? 칭찬인지 농담인지 욕인지 모를 말을 듣고 신 씨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다 사위의 모호한 태도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제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가만히 있는데 결혼하면 딸이 맘고생할 것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아무리 신혼집을 지원해주고 혼수를 넣어줘도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돈 싸질머지고 결혼한다고 사람의 머릿속까지 바꿔놓을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기분 나쁜 말에 이걸 참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까지 언급하는 통에 더 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힐끔 딸의 표정을 보니 자신이 모욕을 당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저희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어머나, 명은아, 엄마, 가요. 신 씨는 딸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자 딸이 속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엄마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 엄마도 한마디 해줘야지. 그래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테이블이 알도 엎어? 왜 못 엎어? 화내지 말고. 엄마도 바보라서 듣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일단 결혼은 미뤄. 당연한 소리를 해. 근데 당장 결혼을 엎지는 말고 미루자고 해.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 어쨌거나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희도. 이참에 사람 됨됨이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해. 딸은 울듯한 표정으로 신 씨가 하는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쨌거나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바닥을 보여줬으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딸은 한동안 신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었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듯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딸이 신 씨의 집에 찾아와서 결국 파혼을 입에 올렸습니다. 없던 일로 하려고.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신 씨와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쪽 집안 사람들과는 연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딸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건 상대방 부모인 듯 했습니다.
한때 예비 사돈이었던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척 흥분한 목소리로 역시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 씨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 참,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요. 내가 지역으로 편가르기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너무 천박해서 사돈 삼고 싶지가 않네요. 뭐요? 천박? 그러는 그쪽도 내가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우리 올케는 대구 사람이고요. 형부는 강릉 사람이에요. 제 카페 직원은 고향이 제주도예요. 아, 참 남편은 서울인 거 아실 테고요. 근데 다들 사람 참 좋아요. 저랑 엄청 잘 지내고요. 전혀 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실제로 신 씨는 상대 부모가 신 씨를 배척하는 이유가 지역 탓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은 이런 성격일 뿐이었습니다. 신 씨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훨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엎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가족돼서 살아도 고부지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사이인데 결혼 전부터 내 딸 잘못이 아닌 걸로 그런 소리를 하면 뭘 믿고 제가 결혼을 시키나요? 저들이 좋아서 결혼한다고 그런 거지. 제가 억지로 떠밀었나요? 근데 예식장도 예약해놓고는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건 좀 당황스럽네요. 저들끼리 좋았다가 이제는 싫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남녀 사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비장모랑 와이프가 그런 얘기 듣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는 저도 사윗감으로 좀 그렇네요. 그래도 내 딸이 좋다면 허락해 주려고 했더만 싫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라고요? 역시 그쪽? 또 지영 얘기하려고요? 참, 그쪽이 나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왜 남의 고향 갖고 이 난린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그쪽 지역 사람한테 돈 떼먹히셨으면 아무쪼록 잘 해결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선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말에 열불이 났는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어제는 받을 이유도 없는 전화였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 남일 뿐이었죠. 신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파혼하길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딸의 시모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억지로 그런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며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신 씨의 딸이 그 정도로 못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30인데 결혼은 급한 일도 아니었고 찾아본다면 더 좋은 자리는 훨씬 많았습니다. 같은 회사라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결혼해서 평생 힘든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남편도 잘했다며 신 씨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작은 딸에게 들어보니 그쪽에서 큰 딸에게도 어지간하게 전화를 해댄 모양이었습니다. 이쪽에서 결혼을 깰 줄은 몰랐던 듯 했죠. 뒤늦게 아쉬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내 딸 일이니 우리가 상대에게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절대 신신애가 아쉬울 것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예쁘고 잘난 내 딸도 내 딸이었고 아들 결혼에 삼천 보태겠다는 그쪽 부모를 생각하면 다들 납득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 못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모욕을 줬나 생각하니 딱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에는 약도 없었죠. 다음 달에 본 큰딸의 안색은 생각외로 밝았습니다. 뭔가 초연해진 듯한 느낌도 나는 것이 이 기회에 조금 성숙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딸이 잘 지내니 신 씨도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부모가 큰 수술을 하는데 놀러 가는 놈이 어디 있어? 생각이 있냐 없냐? 우리가 가라고 해도 취소하거나 적어도 미루기는 했어야 할 거 아냐?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마음 진짜 불편해요. 그냥 다녀오라고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위암은 솔직히 생존율 진짜 높아요. 90%가 넘어요. 말기도 아니고 일찍 발견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수술하면 거의 일상 회복할 수 있대요. 그거 잘라내면 남은 고쳐줘도 평생 밥 먹을 때 불편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알아요. 알죠. 근데 제가 여행 안 간다고 수술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엄마 무서워서 맨날 조용히 운다. 잠도 계속 설치고 말이야. 너희 얼굴 못 보게 될까봐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자식이란 놈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냐. 여행 그까짓 거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좀 미루면 안 되는 거냐? 아니, 국내 여행이면 그렇게 했죠. 엄마한테는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강경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의 아내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년에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자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무색하게 강 씨 부부는 큰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도 불안했고 웃으며 TV를 보다가도 순간 부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신과는 다르게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던 아내였는데 왜 하필 아내가 암에 걸린지 몰랐습니다. 강 씨는 아내 앞에선 의연한 척했지만 뒤에선 남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다른 듯 했습니다. 부모가 암에 걸려도 일이 먼저였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미리 예약해 놓은 여행이 먼저였습니다. 아무리 말기가 아니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할 수가 있는지 몰랐죠. 결혼하면 자식과도 멀어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이전에 아들 며느리의 인성마저 의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장본인도 강씨 부부이기에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두기로 다짐했습니다. 강씨 부부는 자식이 아들 하나였습니다. 워낙 먹고 살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 많은 형제들 틈에 치이며 살아서 그런지 둘 이상 낳을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외동아들을 결혼시킨 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도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숨가쁘게 살아온 세월을 지나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며 그렇게 노후를 보낸 지는 불과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펑펑 놀며 살지도 못했죠. 나 출근해. 오늘 좀 일찍 퇴근할 거야. 3시. 맞아. 알았어. 나는 5시쯤 집에 올 거야. 아내는 100세 시대에 우리가 60대이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인의 커피숍에 출근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좀 편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강 씨 또한 퇴직 전부터 준비했던 부동산 투자 일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이번에 재롱잔치 하는 거 영상 봤어? 아니? 안 보내주던데. 이것 봐. 우리 손주밖에 안 보이네. 저녁에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휴대폰을 켜서 손주의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귀엽네. 강 씨 부부는 밥 먹다 말고 흐뭇하게 손주가 춤을 추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수빈이 보고 싶네. 요즘도 애들 많이 바쁘대. 연락해봤어? 그저께 통화했는데 한번 오라고 했더니 바쁘다네. 걔들이 안 바쁜 때가 있었나? 아들은 결혼 후에 통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주 수빈이 아기일 때는 저녁 시간에 강 씨의 집에 맡기곤 했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자 명절이나 어버이날 등이 아니면 일상적인 때에는 만나기가 어려웠죠. 특히나 아이와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내는 그렇게 손주가 애틋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이고 둘째는 낳지 않을 거라고 하니 앞으로도 유일한 손주였습니다. 그러면 당신 생일 때 어디 같이 놀러 좀 가자고 할까? 내 생일? 어디? 그건 진성이랑 얘기를 해봐야지. 어디 보자. 강 씨가 달력을 보니 아쉽게도 생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일이네. 애들 출근해야 되니까. 그 전주나 그 다음 주 주말에 가자.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오면 되지. 그럴까? 내일 전화해 봐야겠네. 미리 말을 해놔야 시간을 빼놓겠지. 아내는 무척 들떠 보였습니다. 몇 번이고 손주 영상을 돌려보고 사진첩에서 사진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난감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 멀리 갔다 오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전 토요일에 출근할 때도 있고 그래서 네 엄마 생일쯤에도 바빠? 생신이 날짜가 엄마 생일도 몰라. 다음 달 28일이잖아. 그러자 아들은 여행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강 씨보다도 아내가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아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그러면 당일에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말이죠. 당일에는 좀 그렇고요. 평일이잖아요. 저희가 시간 내서 주말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니 오죽 바쁜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미련을 바렸습니다. 애들이 너무 바쁘대. 시간 내기가 힘든가 보더라고.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날은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나중에 애들 오면 또 좋은 데서 식사하고 그러자. 서운해 하지 마라. 알았어. 안 서운해. 그런데 얼마 뒤에 아들네가 해외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였습니다. 미리 계획을 했던 모양이었지만 내심 서운한 기분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주말에 여행도 못 가고 평일에 밥 한 끼도 못 먹는다더니 며칠 동안 쉬어야 하는 해외여행은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도 그 말을 듣고는 겉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상심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가끔씩 허공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외롭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걸 보면 자식 때문인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밥 먹어요. 나 혼자 먹어? 아내가 불러 부엌에 갔더니 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강 씨가 의아하게 묻자 아내가 배를 손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침에 별거 안 먹었잖아. 근데 어젯밤에 먹은 것 때문인가? 얹힌 것 같은 기분이라 별로 안 먹고 싶네. 약은 먹었어? 소화제 먹었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봐. 아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어떡해. 물 말아서 조금 먹을까? 그래. 그렇게 아내는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반찬도 이것저것 먹지 않았죠. 그런데 오후에 아내는 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배가 그렇게 아파? 그러네. 진통제도 먹어봐. 강 씨가 찬장에서 약을 꺼내서 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보자. 무슨 병원이야? 약 먹고 좀 쉬면 되겠지? 위험이면 진통제로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먹고 얹힌 것 같아? 그런데 그 뒤로도 아내는 종종 식사를 하면 배를 움켜잡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뒤에 아내를 끌고 병원에 갔죠. 아무튼 그 고집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어차피 올 병원인데 진작 왔으면 덜 아팠지. 금방 나을 줄 알았지 뭐. 위험이나 위궤양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결과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말하는 의사의 말에 머리가 고장난 듯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보니 놀란 얼굴을 하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겁에 질린 것이 눈에 훤히 보였죠. 의사 선생님,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가 평소에 고기 이런 것도 잘 안 먹어요. 나물 좋아하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해요.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말에도 강 씨 부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도 강 씨는 의연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보니 곧 땅굴이라도 파고 들어갈 것처럼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위궤양 같은 거겠지. 당신이 무슨 암이야? 그리고 의사도 혹시나 해서 검사해보는 거라고 했잖아. 강 씨는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강 씨 부부는 유달리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고 불안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죠. 아내는 이미 암에 걸린 것처럼 가끔 눈물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속이 좀 안 좋은 걸 제외하고는 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밤마다 누워서 휴대폰으로 위암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발견하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은 대부분 그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없을 때 지인에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암이 아닐 거라는 희망을 갖고 싶어서였는데 결국 얼마 뒤에 아내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낙담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희망은 있었습니다. 수술도 할 수 있고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내시경상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낮다고 했죠. 위는 일부 절제해야 하겠지만 완치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의사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강 씨는 혹시 몰라 의사가 하는 말을 휴대폰으로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친절한 의사를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강 씨는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도 속이 안 좋았을 때 병원에 와본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계속 소화제만 먹고 버텼다가 더 늦게 발견됐다면 어땠을까 떠올리자 아찔했습니다. 천만다행이야,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완치율이 엄청 높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위암 진짜 잘 고친대.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왜 없어. 왜 안 좋게 생각해? 우리보다 의사 선생님이 더 잘하시지. 괜찮을 거라고 그러셨잖아. 그건 그렇지만 자, 이거 다시 들어봐. 강 씨는 집에 와서도 의사가 한 말을 녹음했던 걸 다시 들려줬습니다. 마음을 추스른 상태에서 들으니 그래도 아내의 기분이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쉬지 않고 아내에게 떠들었습니다. 내 친구 형섭이 있지?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당신도 기억하나? 20년 전쯤에 위암에 걸리셨었거든? 근데 지금 90세고 엄청 정정하셔. 그래? 정말로 하나도 걱정하지 마. 강 씨가 아들에게도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 하나의 아들도 놀란 듯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분간 허하는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많이 우울해하니까 너도 신경 좀 써. 아무리 바빠도 엄마 건강이 먼저잖냐. 그렇죠.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아내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우중충 장마 같았던 아내의 표정이 모처럼 환하게 개었습니다. 나 그만 우울해하고 힘내려고. 그래, 우리 수빈이 대학 가는 것도 봐야지. 당연한 소리를 해. 누가 들으면 시한부 선고 받은 줄 알겠어. 강 씨도 가벼운 투로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내는 하던 일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는 아내를 말리며 당연히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강 씨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어차피 완치가 될 건데 일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평소와 같은 게 아내에게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곧 죽을까봐 그렇게 슬퍼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게 말이죠. 늘 하는 소리가 나중에 자식에게 부담 안 주려면 더 벌어야 한다. 들 하나 있는데 내가 많이 벌면 다 아들 거다. 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더 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빈이 엄마도 알고 있겠지? 나 암 걸린 거? 알겠지? 왜? 아니야. 그러고 보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통화를 했다면 진작에 강 씨에도 말을 했을 텐데 말이죠. 강 씨는 혀를 찼습니다. 아내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내심 섭섭한 눈치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경사에는 연락이 없어도 적어도 시모가 암에 걸렸다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강 씨도 며느리에게 서운했고 아들에게도 섭섭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CT 결과가 나오고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래서 강 씨가 아들에게 전화해서 날짜를 일러주었습니다. 위 조금 잘라내야 된대. 그나마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그렇다니까. 아무튼 날짜 잘 적어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 수술하는 날의 본래라면 아들이 해외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행을 가는 날짜와 겹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여행은 어쩌나 걱정은 되었지만 엄마가 아파서 수술을 하는데 어쩌겠나 싶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아들만 한번 강 씨의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고 그 뒤로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작부터 바쁘다고 했었고 못 온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걱정될 따름이었죠. 자식도 있고 며느리 손주 다 있는데 생일이 좀 고요하네. 그러니까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니까. 여행은 무슨,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 곧 수술을 앞두었기 때문에 아내는 대부분 집에서 건강 관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일에도 강 씨와 둘이 조촐하게 보내기로 했죠. 하지만 자식이 자꾸만 눈에 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바쁜지 아침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없어서 강 씨가 귀띔을 해준 뒤에야 아내가 생일 축하 연락을 받을 수 있었죠. 자꾸만 아들 보고 싶다, 손자 보고 싶다 하는 통에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니 아내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일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수술하다 못 깨어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강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입원하기 전날에 여기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겠냐? 입원하기 전날이요? 그래.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불안한 모양이야.
그러자 아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 근데 수술 이틀 전 오후 비행기예요. 비행기? 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요. 그 말에 아들보다도 강 씨가 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수술 날짜와 겹치기에 여행은 취소할 거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당황한 가운데 강 씨가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행이 가겠다고? 그거 이제 와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서요. 위약금도 많고 수빈이 엄마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수빈이 엄마 애 키우느라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 해외로 가는 거라서 들떠 있어가지고.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강 씨는 뭐라 대꾸할 수가 없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계속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강 씨가 아들의 말을 끊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수술이잖아. 생일에 못 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암 수술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조금 미루면 어떠냐? 아, 그게 날짜를 미룰 수가 없어요. 취소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위약금이. 위약금 내가 주마. 자꾸만 꺼내는 돈 얘기에 강 씨가 대꾸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 싶었죠. 그러니까 아들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곤란한 듯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어요. 수빈이 엄마랑 상의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강 씨는 한참을 심란함의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설마 아들네가 여행에 갈까 싶었습니다. 상의를 해본다고 했으니 아내에게는 굳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약금이 얼마가 나온들 강 씨가 지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다가오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에 뜬 아들의 이름을 볼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들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엄마랑 통화했어요. 무슨 통화? 엄마가 저희 여행 다녀오라고 그러시던데요. 아내가 가지 말라고 붙잡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걸 또 아내에게 전화해서 가도 될지 상의를 한 건지 허락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의 행동이 참 황당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다음날 오전에 돌아오거든요. 오후에 병원으로 갈게요. 마음의 짐을 덜은 듯 아들의 목소리가 사뭇 가벼웠습니다. 금방 40 되는 놈이 생각이 이렇게 짧은지 몰랐습니다. 제 엄마가 걱정도 안 되는 모양이었죠. 입장을 바꿔서 아들이 위암 수술을 하는데 부모인 강 씨 부부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잘도 좋아하겠다 싶었습니다. 너 내가 위약금도 준다고 했잖냐?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니까 그냥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그걸 엄마한테 왜 전화를 해서 물어봐? 다녀오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강 씨는 이제는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참기만 하니 아들이 알아듣질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큰 수술을 하는데 놀러 가는 놈이 어디 있어? 생각이 있냐 없냐? 우리가 가라고 해도 취소하거나 적어도 미루기는 했어야 할 거 아냐?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마음 진짜 불편해요. 그냥 다녀오라고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들은 당연히 여행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 씨에게 불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강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위암은 솔직히 생존율 진짜 높아요. 90%가 넘어요. 말기도 아니고 일찍 발견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수술하면 거의 일상 회복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맹장 수술이랑 비교하기도 하던데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위를 잘라내는 수술이랑 맹장 수술을 비교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거 잘라내면 남은 고쳐줘도 평생 밥 먹을 때 불편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알아요, 알죠.
근데 제가 여행 안 간다고 수술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단한 효자는 아니어도 이런 불효막심한 말을 하는 아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놈의 여행이 뭐라고 부모 수술날에도 곁을 떠나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엄마 무서워서 맨날 조용히 운다. 잠도 계속 설치고 말이야. 너희 얼굴 못 보게 될까봐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자식이란 놈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냐. 여행 그까짓 거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좀 미루면 안 되는 거냐? 아니, 국내 여행이면 그렇게 했죠. 엄마한테는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부모 속을 이렇게도 몰라주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마 아내에게도 헛소리를 짓거렸을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아내가 아들과 통화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속으로만 앓고 있을 아내가 참 딱했습니다. 이런 걸 자식이라고 보고 싶다고 하는 아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수술 같았으면 저도 안 가요. 근데 이건 잘못될 일 별로 없대요. 다녀와서 집 놓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게 위암이라는 아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아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어떤 말로도 결정을 바꿀 것 같지 않아 강 씨는 더는 대화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만 끊겠다는 말도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미리 예약한 거를 못 가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에 강 씨는 가슴을 퍽퍽 내리치고 싶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여럿인 것도 아니고 아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내보다도 자식 일이 무덤덤한 편이었지만 강 씨가 암에 걸린 상황이었더라도 아들의 말에 서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성격에 속이 문드러지지 않고 못 베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로 아내가 수술한 날 오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여행을 간 모양이었습니다. 과연 맘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정하게 말하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부모는 뒷전이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강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놈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기다리는데 강 씨의 애가 다 타서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던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 씨는 그 얼굴들이 보고 싶지 않아서 병실에서 나가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짧아서 금방 나왔지만 강 씨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내를 걱정하는 인사말을 강 씨에게 건넸지만 그조차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뒤로 전화 한 통 없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보며 세상 효자인 척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아들네가 돌아가고 아내를 보니 어쩐지 울적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식이 왔는데 기쁜 표정을 짓지 않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프고 외로울 때 자식이 전혀 위로가 되질 않으니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어쩐지 아내도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도 아들은 전화가 없었습니다. 언제 퇴원한다고는 말을 했지만 생일도 기억 못하는 아들이 그걸 기억할까 싶었습니다. 얼마 뒤가 명절이었는데
강 씨 부부는 명절은 아들을 부르지 말고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도 맞이할 기운이 없기도 했고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강 씨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니 좋아서 명절에 처가와 놀러간 아들을 보고도 강 씨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강 씨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이사 가자. 둘이 살기 좋은 곳으로 좀 크게 줄여서. 이사? 그래. 좀 더 한적한 곳으로 가도 되고. 그리고 가서 우리도 이제 다시 재밌게 살아보자. 더 멀리 여행도 가고 말이야. 그러자 아내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도 당분간은 하지 말고 즐겁게만 살아보자. 우리도 이 나이에 일을 더 하려는 게 그놈 물려줄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얼마든지 더 쓰면서 살 수 있잖아. 그러려고 평생 모았잖아.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일을 겪으니 달리 생각하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식에 대한 실망감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진성이 주자고 했던 시골 땅은 그냥 팔아버려. 어차피 더 받자 오르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집 줄이고 이제 좀 쓰면서 살아보자. 그래도 월세 들어오는 거 좀 있으니까 살만하잖아. 그리고 그러다가 질리면 뭐 둘이 카페라도 차려서 오붓하게 지내면 되지. 그 말에 아내가 설픈 미소 지었습니다. 집 내놓을게. 알았어.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부동산은 전부 처분해서 살자. 그리고 남은 사람은 그 돈 다 쓰고 죽는 거야. 그 말에 아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에 관해서는 오랜만에 생각이 일치한 순간이었습니다. 강 씨는 남은 재산 중 한 푼도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비록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들에게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강 씨 부부도 그렇고 아들도 막연히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사를 왜 가세요? 멀리 가시게요? 그냥 인생 좀 즐기면서 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아내와 했던 얘기를 슬쩍 말하자 아들이 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엄마 수술할 때 여행 가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언짢으신 거예요? 수술 잘 됐잖아요. 엄마도 지금 건강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수술이 잘 됐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 더 이상은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너도 너희 인생 살아. 우리도 우리 인생 살게. 그래서 결국 저한테 유산을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아주 잘 알아듣는 아들이 우스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지 자신도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 부부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땅도 팔았다고 하자 그제서야 실감한 듯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몇 달 뒤에 며느리와 손주까지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라며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강 씨는 냉큼 받았습니다. 잘 먹이마. 이만 가봐라. 그러고는 거실에도 들이지 않고 쫓아버렸습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워준 세월이 있고 결혼할 때 준 것도 많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도 단단히 놀란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아들이 아내에게 사과를 했지만 이미 아내도 마음이 돌아선 뒤였습니다. 아플 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된다고 하더니
거기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 부부는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사랑만 내려주다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씨 부부는 이제는 건강관리 잘하며 본인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비싼 얼굴 잘 보여주지도 않는 자식은 이제 뒤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아들도 언젠가는 이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